정치권에 사자방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4대강 비리와 자원 외교 실패, 방산비리 의혹의 머리글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야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공무원 연금 협조하면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딜설이 흘러나옵니다. 여야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일종의 후속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유죄, 2심과 최종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가 박정근 씨가 이색 영상작품에 참여했습니다. 법정 태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작품 주제였습니다. 오늘 뉴스 속에서는 MBC의 아주 특별한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어제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 수용 입장을 어제 밝힌 가족대책위가 오늘은 여당과 별도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가족대책위가 반대하는 인사는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는 7일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2달 반 동안 이어온 국회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광화문 농성장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올해 안에 맞춰달라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보죠. 네, 윤희나 PD. 네, 윤희나입니다. 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새누리당 면담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는데요. 일반인 가족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에 일반인 희생자가 소외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합의안에는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총 단원고 희생자가 261명이고 일반인 희생자가 43명이기 때문에 일반인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신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만큼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도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만난 건가요? 네, 오늘 2시부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난 김재원 수석은 3시 15분부터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와 새누리당은 협약서 작성을 논의했고 이후 이완구 원내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자를 선정할 때 가족대책위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책위가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 명단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서에는 김수석과 가족대책위 5명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조사활동과 배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협약서 서명 이후 이완구 원내대표가 한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야당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 그치? 여러분들 마음 충실하게 대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것은 뭐 이가 없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다짐하는 의미로 이렇게 좀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갑시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는 거 여기 협약서 있는 데로 상시 만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가족들의 농성장이 여기저기 있죠. 청와대 인근에도 있고요. 국회에도 있고. 이런 농성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대책위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농성은 모레인 5일에 중단할 계획입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농성장에 찾아오셨던 시민들과 청운동 사무소 직원들, 파출소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수요일쯤에는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은 국민의 유가족과 함께하는 장소인 만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위원장은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장소는 있어야 한다며 그곳에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이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기 정리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겠다고 하고. 그 국회에 돌아와 있는 네. 그때 청소 다 하고 갔어요. 청소하고 가야 돼. 청소하고 가야 돼. 우선은 광화문은 아직도 이 세월호 특별 법안이 되고 진짜 성역 없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민들과 전 국민들이 함께 우리 세월호 이제 가족분들과 어울리는 한 곳의 장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대책위가 어제 합의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몇 가지 요구 사항도 함께 제시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어제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안을 수용했는데요. 하지만 합의안이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위가 새해부터 전면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안에는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 때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했고 배상과 보상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들도 피해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7일 대국민 서약실을 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단원고에 입학하여
시간은 저에게 정말 큰 추억이었습니다. 처음 입학하여 처음 만났던 친구들과 바로 친해져 학교 가는 다음 날이 설렜고 같이 듣는 수업이 행복했고 야자를 하지 않아 같이 혼나는 시간마저 지금은 그립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추억을 남기러 간 수학여행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채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리워해야만 하는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을 알게 된 것, 같이 추억을 쌓았던 것,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갖게 된 것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디딘 첫걸음입니다. 진상규명까지 얼마나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얼마가 걸리든 꼭 이 싸움이 끝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다짐을 합니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304개의 세계가 무너져서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내 일어갑시다. 끝까지 밝혀줄게. 항상 시작. 지혜하고 맨날 엄마하고 나하고 동반자예요. 행진할 수 있는 진상규명 철저히 수사하라. 하늘에 돌아와 같이 먹을 수 있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최고로 저희 편이 돼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생각하고 친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과 수많은 약속들 잊지 않고 친구들 목까지 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장한 사자방이라는 용어가 주말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와 자원 외교 실패, 그리고 방위산업 비리의 의혹, 머리글자 이렇게 사자방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해 줄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태도입니다.
야당은 비리조사와 공무원연금 문제는 별개라며 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낭비된 혈세가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른바 사자방 비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요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자방 비리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회의 책무고 국정조사 실시로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며 원내 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안주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100조 원에 육박하는 혈세 낭비,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난 금요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와는 별도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MB정권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일 서울중앙지검의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가스공사 주광수 전 사장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야당 대변인이 했다는 건데요. 그럼 거래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어제 이후 언론에서 소위 빅딜설이 보도됐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그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자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날 합의문안에 제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논란이 아주 오래 길게 됐는데 결국은 이완구 대표가 공무원연금 그것도 그럼 같이 하자. 근데 연계할 성질이 것이 아니다. 이건 4대 사자방 국정조사는 전 국민이 원하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비리를 밝히는 건데 이게 무슨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우 원내대표의 말을 공식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거래를 제안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대로 민주연합은 아직까지는 빅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했지요.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지금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지금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정기국회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을 맡겨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이 점에서 두 대선 주자 간 신경전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주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설치할지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말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선관위 산하위원회가 획정을 마친 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거칠 수도 있다며 기존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이 있었죠.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들고 나왔군요. 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구별로 1등만 당선되는 현재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그렇다 보니 양당은 대안을 내기보단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은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을 역시 강조하면서도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 이상 이런 정치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담한신 원내대표는 유력 정치 세력 간의 권력 나눠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개헌파리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민주연합 의원 12명을 겨냥한 검찰의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료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협회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이종걸 야당 탄압 대책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수사에 관여했다는 청와대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8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가 민주연합 현직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금요일 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이른바 삐라 살포 문제 때문에 남북 고위급 접촉까지 무산됐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대북전단 문제가 거론됐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김미애 의원은 전단 살포 때문에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일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14선언에서 밝힌 합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상호 간에 일체의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모든 중상 비방을 중단하고 심리전도 중단하자는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남북 화해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쪽 정부에서 북을 비방한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북에서 온갖 비방각을 했을 뿐이지 우리 정부가 북을 비방한 일은 한 번도 없고 그 합의 정신을 우리 정부가 깨뜨린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도 북한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단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럼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는 선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부가 아무 그에 대해서 깨뜨린 일 없고 우리가 어디 북에 대해서 도발한 일이 있습니까? 정 총리는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가 재개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고위급 특사 교환 등 남측의 선제 행동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했더군요. 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전단 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경기도 연천에 다녀온 얘기를 꺼내면서 외교안보 정책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비중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하나하나의 외교안보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보여왔던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요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 의원의 말은 정부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전단 살포 반대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로 술렁이던 공무원 사회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규모 집회로 세를 과시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여당의 연금 개편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공동 대응에 나선 공무원 단체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등 더 강력한 대응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계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연금 상하한제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는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50여 개 공무원 단체가 소속돼 있는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2만 명, 경찰 추산 9만 5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연금개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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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이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논의해서 배제된 일방적 방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성격이 다른데도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이 워낙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낮다는 것이지 공무원연금이 높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는다고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투쟁 또한 격화될 것이고요. 또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함께 공적연금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들을 같이 또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교총 등 보수 성향의 공무원 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교총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한평생 공직한 국가건설자인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일방적 연금법 개혁을 반드시 강화될 것을 전망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말 집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억울함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 공무원 교원 총걸기대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세대가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그리고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 분담이 미래 세대를 위한 황금 저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 해결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주장하는 해결 방안은 매달 최저 150만 원, 최고 350만 원의 연금 상하한선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액도 15% 감액하자고 주장합니다. 연금 상하한제가 여당 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요. 새누리당이 워낙 개혁안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더 낫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받을 안이다 이런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한국교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준소득 상한제, 다시 말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공무원 급여에는 동일한 납입액을 내도록 해서 고액연금자를 막는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자고 주장합니다.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일단 획일적 기준으로 일정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은 소득비례 연금을 책하고 있는 직역연금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는 없습니다. 소득 상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해서 설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논의의 당사자들을 참여시켜달라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연금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내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화날 법도 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정부가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의논해서 고통 분담을 함께 하자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태도고
일관된 방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투쟁본부는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찬반 투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북한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진가 박정근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무죄였습니다. 박정근 씨는 2심 재판부터는 공손한 태도로 임한 것이 무죄 판결의 배경 중 하나였다는 가설을 세우고 특이한 영상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를 기리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세워진 백남준 아트센터.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 오긴 콜렉티브가 만든 영상작품 서울 데카당스가 지난 7월부터 전시 중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북한 당국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석 달 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진가 박정근 씨입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2012년 1심 판결 이후 2심 재판에 대비해 재판정에서의 공손한 태도를 연습하는 박 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심 판결이 안 좋게 났지 않느냐, 유죄가 나왔지 않느냐, 이걸 무죄로 나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저랑 그 배우랑 이제 둘이서 이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가 겪는 감정 변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한 거죠. 박 씨와 연극 배우 이만창 씨는 사회통념상 재판을 받는 피의자로서 적절치 않았던 태도와 외모가 1심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박 씨는 1심 때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고 재판정에 마련된 화면에서 증거자료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빼빼로를 달라는 등 풍자성 글이 등장하면 키득거리기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는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옷 매무새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껄렁껄렁한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했죠. 2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씨는 2심을 준비하면서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것과 함께 법정에서 공손한 태도로 행동한 것을 연습했습니다. 2심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연습 때 했던 대로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태도를 바꿨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달리 무죄였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의도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안 갈 곳인데 그래도 뭔가 좀 싹 입고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차려입고 가야지 않겠냐. 이 영상 작품을 본 관객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외모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 씨의 가설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어떤 내면적인 것보다 어떤 옷을 잘 차려 입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어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 작품은 오늘 11월 16일까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됩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씩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200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0일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난 날로부터 꼭 200일이 됐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을 기다리고 있는 진도 팽목항에서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고 진도 팽목항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어제 수능 문제 출제 오류를 공식 인정하면서 피해 학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구제되는 학생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꼭 200일이 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째인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였죠? 월성 원전 1호기의 폐연료봉 낙하사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5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으로 인해서 누출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폐가 되었던 겁니까? 네, 지난 2009년 3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제서야 알려졌습니다. 당시 월성원전 1호기의 해결료 교체 과정에서 사용 후 해결료봉 다발이 파손됐고 다발로 묶여있던 37개의 폐연료봉 중 2개가 연료방출실의 바닥 그리고 수조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한 정의당 김재남 의원 측에 의하면 유실된 폐연료봉들은 치사량이라 할 수 있는 1만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원전 측은 작업원 1명을 들여보내 서 폐연료봉을 수습했을 뿐 규제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은폐한 겁니까? 원안위 측은 4년 뒤, 그러니까 지난해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4일간 조사를 끝낸 뒤에 해결료 낙하에 관한 보고 규정을 만들었을 뿐 대외적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안전 운영 정보 시스템의 월성 1호기 사고 기록을 보시면요. 2009년에 0건, 즉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폐연료봉을 수습했던 직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직원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원안위의 해명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당시 연료봉은 시간당 1000렌트겐, 그러니까 1만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내뿜었습니다. 치사량으로 알려진 5000밀리시버트의 2배인데요. 원안위 측은 안전장비 등으로 인해서 작업자가 피폭된 양은 6.88밀리시버트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외부 누출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작업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오는 6일 현장 조사에 직접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사량 기준이 5000밀리시버트인데 이것의 2배인 방사능이 나왔다는 얘기군요. 예. 자, 원전 인근 주민들이 이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공동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부터 갑상선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핵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산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진행 현황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열흘간 38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오는 30일까지 100여 명의 원고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근데 왜 유독 갑상선암 피해자들만 이렇게 소송에 나서는 거죠?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가 고리원자력본부 인근에서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수원이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 연구 결과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다고 발표했고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부산 주민들의 암 발병률, 특히 갑상선암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걸 한수원 측도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닙니다.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 암 진단율이 높은 건 한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암이 질병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한수원과 피해 주민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5월 하락세를 보이는 듯했던 전세 가격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월 대비 전세 가격 변동률, 즉 지난달에 비해서 월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나타낸 건데요. 지난 5월 1% 미만으로 떨어졌던 전세가 변동률은 매월 높아지다가 지난 9월부터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전세가가 오히려 더 오른 겁니다. 네, 9.1 부동산 대책은 전세값을 올리는 대책이었다, 이런 비아냥 섞인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군요. 체감하는 전세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수치로만 보시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준비했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 줄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값 변화하고요. 예, 두 번째 줄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가까운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율을 적용한 전세금입니다. 3억 원짜리 주택의 전세금은 2012년 1월 1억 8,840만 원에서 지난해 10월 2억 1,0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난 2012년 1억 9,500만 원에서 지난달까지 전세금이 2년여 만에 1,530만 원 상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이 다 돼서 지금쯤 전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매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1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 등지의 아파트 매매가는 4천만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집값 부양과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 보기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 200일 되는 날 나들이 하기 참 좋다고 했던 MBC가 기자와 PD들에게 교육 발령을 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교육 발령이더군요. 예, MBC는 지난달 31일 일부 기자와 PD들에게 전보 발령과 교육 발령을 내렸는데요. 그중 교육 발령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일정표에 농군학교 체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일정표를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교육 발령자들에 대한 2주간의 교육 일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주엔 인간관계의 혁신, 자기관리와 혁신 등 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강의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2주차인 특히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박 3일간 농장 현장 교육, 효사상과 실체 등의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 효사상과 실제. 예. 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MBC 측은 하반기 업무 실적에 미흡한 저성과자라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12명의 교육 대상자 중엔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지낸 임대근 기자, 한국PD연합회 작품상을 받았던 다큐 제작부 이호환 PD, 그리고 PD수첩 출신 이충근 PD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 이충근 PD는 그 PD수첩 광우병 편 때문에 체포까지 됐던 PD로 알고 있고요. 이우환 PD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상근자이기도 했습니다.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또 한 사람 주목되는 인물이 한학수 PD. 네, 영화 제보자의 주인공이기도 한 PD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한학수 PD의 경우에는 교육 발령이 아닌 전보 발령 대상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MBC는 교양제작국 해체 방침을 밝힌 뒤에 교양제작국 소속이었던 한학수 PD를 신사옥 개발센터로 발령냈습니다. 역시 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전 노조위원장인 이근행 PD, 그리고 광우병 의혹을 다룬 PD수첩 제작자인 조능희 PD도 비제작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2012년 170일 파업에 참여했던 김재용 기자와 김수진 기자는 각각 예능 마케팅부 그리고 드라마 마케팅부로 발령났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신천교육대 인사 발령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MBC 노조 조합원들이 이러한 대거 전보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서울 남부지법은 당시의 전보 발령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들, 그러니까 발령을 받았던 MBC의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입사한 이래 해오던 업무와 현저히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직종의 변경이 초래되는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인사발령을 냈군요. 예. 자,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이 무상급식 문제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별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해서 또 지원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무상 포퓰리즘에 몰입돼서 끌려가는 예산이거든. 걱정 예산으로 책임지고 하라는 말이야. 진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자들의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기 대권.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사를 하겠다 이런 엄포도 놨던데요. 맞습니까? 예, 지난주 경남도는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왜 학교를 범죄자 취급하냐고 반발하면서 도청 감사반이 출입하면 그것을 막겠다고 말했는데요. 예, 또한 학부모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 역시 도청 측의 감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감사는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 제안을 했던 대학생이 있죠. 용혜인 학생,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제안자인 경희대학교 용혜인 학생이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8일과 6월 10일 그리고 6월 28일 등 세 차례의 세월호 관련 집회 당시에 용 씨가 이른바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신고한 코스가 끝났는데도 집회 종결 요청에 불응했거나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용혜인 학생 얼마 전에는 카카오톡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6월 검찰은 용 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 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접속 IP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소송입니까? 예,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됐던 군인 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정부가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원조 3억 달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었다면서요.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피해자 보상금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이제는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예, 지난 2005년 외교부가 65년 한일협정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징용 피해자 103만여 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 6,400만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중 8,600여 명에게만 개별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빠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당시 정부가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강제징집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벌일 때마다 기각되거나 패소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연 유족회는 보상금 반환뿐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개인 청구권의 환수를 위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을빛 끝에 바람끝이 찹니다. 내일은 영하의 새벽을 맞게 될 모양입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하룻밤새 앙상해진 나뭇가지들 사이로 산 능선이 보입니다.
더 수척해진 산이 되어서 겨우내 함께 지내게 될 겁니다. 수북수북 쌓이는 낙엽에서 2장을 주었습니다. 물들기 전에 벌레에게 먹힌 상처를 안고 있는 잎도 보입니다. 상처 없는 삶이 흔하지 않지요. 가을숲도 그렇습니다. 스산한 날씨에 힘내세요. 살아봐야지요. 방에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 좋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모였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무원 조직들이 참여했습니다. 집회 전에 1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던 주최 측은 집회 후 실제로 12만 명이 운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과장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경찰 추산 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 추산도 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인원 추산이 이처럼 비슷했던 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경찰 추산 기준으로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언제 있었던가 역시 기억나지 않습니다. 2008년 50만 인파가 모였다던 광우병 촛불 집회도 경찰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경찰마저 10만 가까이 모였다고 공인한 대규모 집회여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주최 측 추산에 가깝게 집회 인원을 추산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뜨끔했을 겁니다. 경찰 역시 공무원, 가제는 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